네, 강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수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학창시절의 에피소드까지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존 경제학에서 보통 수요라고 할 때는 수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구매 수요와 또 보유 수요. 네, 공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급도 하나는 구매 수요에 대응되는 판매 공급, 그 다음에 보유 수요에 대응되는 존재 공급,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또 묘한 수요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시 경제학에 나오는 소비 수요입니다. 소비 수요. 소비 수요. 영어로는 consumption demand라고 그러죠. consumption demand. 보통 컨섬션의 C를 따가지고요. 이 소비 수요는 C로 표현합니다. C. 그 소비 수요 C는 뭐의 함수다? 뭐의 함수다? 예.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함수라고 그러죠. 이 Y가 이제 국민소득이죠. National Income. 혹은 National Product라고 봐도 되고요. 국민소득의 함수입니다. 그 소비 수요는 국민소득의 함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처음 규정한 거죠. 예,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여기 45도선이죠. 45도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보조선이고요. 그러면 소비수요는 보통 여기 가로축은 국민소득 Y, 국민소득이죠. 가로축은 국민소득이고 이 세로축이 C입니다. 예, 소비수요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소비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죠. 예, C equal FY.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보조선은 45도선은 기울기가 1보다 작은, 다시 말하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1보다 작은 함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거시경제학 공부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학 교수님들 이거 설명하면서 다 본인도 이거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학생들도 내가 이 정도면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소비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수요 정의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 수요. 소비 수요는 예컨대 국민소득의 함수다.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이제 쓰면서 수학적으로는 C equal function of Y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다시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처음에 왜 우리 경제학 원론 듣다 보면요, 전반부는 미시경제학하고 후반부는 거시경제학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시경제학 시작할 때 소비수요가 나왔습니다. 자, 소비수요의 개념,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수요 말씀드릴 때 구매 수요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소비 수요는 쉽게 말하면 국민 최종 생산물 중에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이거든요. 소비재로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고요. 국민 생산물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 개념 정의에 따른다 그러면요. 개념 정의에 따른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비 수요라는 게 이제 1년 동안이라면 예컨대 일정 시점에 있어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정의는. 그러면 연초의 시점에 있어서 당의 연도 중에, 혹은 당의 연도 중에 소비하고자 하는 혹은 소비재로서 구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이해되겠죠? 하는 최종 생산물의 수량입니다. 최종 생산물의 수량. 파이널 프로덕트의 수량이죠. 금액으로 환산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 정의 뭐 틀릴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의사결정의 시점이 있었고, 결정된 의사가 시현되는 기간. 요건 이제 의사결정의 시점이죠. 의사결정의 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의 연도 동안, 이니까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이거 플로우 베어리블에서 이 수요 개념, 소비 수요 개념, 뭐,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의 함수냐라고 할 때요. 뭐의 함수입니까? 여기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C는 국민소득인데 이 국민소득은 당해 기간이죠. 당해 연도. 당해 연도 국민소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수요라고 할 때 그 단기 소비수요죠. 그죠? 당해 기간. 단기 소비수요는 단기 국민소득의 함수다라고 이제 해야지 그 이론적으로 짝이 맞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여러 교수님들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강의하셨을 겁니다. 전 세계 많은 교수님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국민소득 언제 결정됩니까? 2019년도에 국민소득 언제 결정되죠? 2019년도 초에 결정됩니까? 아니죠. 2019년도 말에 결정됩니다. 2020년도에 국민소득 2020년 초에 결정됩니까? 아니죠. 2020년 말에 결정됩니다. 그럼 이거는 당해 연도 연말에 결정됩니다. 이 크기는. 이 국민소득은요, 당해 연도 연말에 결정됩니다. 연말에. 국민소득은. 그런데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수요는 지금 언제 결정되는 거죠? 연초의 시점에서. 이거는 연초에 결정된다. 연초에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이 정의대로라면 연초에 결정되는 변수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금방 어떤 모순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연초에 결정되는 소비 수요는 연말에 결정되는 국민소득의 함수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연초에 결정되는, 그러니까 소비 수요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규정한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니까 소비 수요도, 사전적 개념이니까 당연히 먼저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연초에 결정되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그 수업 시간 중에는 너무 이렇게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뵙고서 또 재차 그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소비수요는 연초에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 말씀이 당신이 보통 이렇게 수요를 정의하지 않냐 그래서 그건 맞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소비수요는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바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결정되는 변수가 연말에 결정되는 국민소득의 함수다라는 그 이상한 논리가 되잖아요. 그죠? 타임머신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탄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 소비수요는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이해 못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또 그 교수님만이 아니고요. 아니고 또 제가 몇몇 교수님들, 또 나중에 거시기 영작 뵙고 할 때도 이 비슷한 질문들을 제가 했습니다.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내 스스로 답을 찾아왔고, 제가 답은 찾았고요. 이 소비수요를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 거는 저의 1998년에 제가 15년간 집필해가지고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저서인데요. 화폐, 이자, 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가 1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주경야독하는 그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15년간 집필해서 1998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책에 이 소비 수요를 정의하는데 대략 50에서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할애가 됐습니다. 수요 개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때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부에서 경제학
전공을 하셨다고 한다면 경제학 시간에 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다도 경제학 그 과목 수업을 들으실 때 사실 이 의문을 가지셨어야 됩니다. 가지셨나요? 여러분들 가지셨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교수님들도 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야, 그러면 이거를 전기 국민소득으로, 전기 국민소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전기 국민소득으로. 그러면 전기 국민소득을 보고서 금년도 소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다면 논리가 케인스도 그렇고 단기 소비 수요는 단기 국민소득의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YT-1. YT-1의, 그러니까 CT는 F의 Y, T-1의 함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수학적으로 막 경제 수학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경제 수학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경제 수학이 수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경제 이론에 맞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틀린 게 많습니다. 이거 수학적으로는요. C = FI 이거 누가 모릅니까? C = FI 이거 중학교 수학만 하게 되면 Y = AX만 그릴 줄 알면 이 그림 누가 못 그리겠습니까? 이 그림. C = FI 혹은 C = A + B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경제 수학, 사실 경제학이 어려운 게요. 경제 수학 때문에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수학 접하다가 어려워 나 안 할래 그러고 경제학을 포기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경제 수학의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학적 관계식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경제 수학이 틀린 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틀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분 방정식 이런 걸로 해서 설명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단기 수요는 단기 국민소득의 함수라고 케인즈가 시작했고 지금도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맞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수요는 쉬운 개념이다? 단순한 개념이다? 아닙니다. 수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전 사실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여러 교수님들 다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분들께 한편으로는 그분들께 이런 당돌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고 또 저는 그분들 덕분에 안 되겠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의존해서는 내가 올바른 경제학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제 스스로 독학을 했습니다. 약간 좀 외람된 말씀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시험은 혹은 논문을 쓸 때는 학부 시절이죠. 학부 시절에는 교수님들께서 원하시는 답안지를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으로 졸업됐고 또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서울상대동창회 최우수 졸업 논문상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주변 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학부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학교 성적은 좋아야 또 나중에라도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학교 성적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공부, 뉴턴의 물리학에 어떤 회의를 느끼고 자기만의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시험 볼 때는 강의도 빠지고 그로스만 같은 그런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가지고 시험 보고 하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아인슈타인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대. 아인슈타인도 원래는 노력형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아인슈타인은 물론 노력형은 노력합니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뉴턴의 물리학의 회의를 느끼고 뉴턴의 물리학을 강의하는 강의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만의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소홀히 해서 학교 성적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조교가 되려고 말하자면 대학원 진학이죠. 요즘 말하면 조교가 되려고 할 때 지도 교수께서 웃으셨다 그럽니다. 너처럼 공부 못하는 학생이 무슨 조교가 돼서 물리학을 더 공부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거절을 해서 아인슈타인이 할 수 없이 그때 밀레바 마리치라는 세르비아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같이 동급생이었는데 나이는 조금 많을 겁니다. 밀레바 마리치, 세르비아 출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위스 연방의 특허청에 하급 심사관으로 이제 취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때 조금 후회는 했겠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강의도 좀 보면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안지를 제대로 써드릴 거라고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이 된 거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런 교수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안 되겠다. 그냥 기존 경제학을 답습하다가는 제대로 된 경제학이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부터 배선형의 경제학을 정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서울대학교의 그런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분발하게 또 저를 자극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리는 이 배선형의 경제학, 제가 그동안에 총 3권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 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학창 시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의 그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이 계셨고 정말 인품, 그다음에 실력 다 이렇게 겸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저하고 이렇게 논쟁했던 분들도 혹시 제가 논점을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만 조금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수요는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수요의 또 다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